참 묘합니다. 100마디 좋은 말보다 단 한 번의 눈빛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고, 아무리 정성껏 대해줘도 뭔가 어색한 사이가 있는가 하면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00마디 좋은 말보다도 단 한 번의 눈빛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고요. 아무리 정성껏 대해줘도 뭔가 어색한 사이가 있는가 하면요,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얻는 건 기술이 아니라는 걸요.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뭔가를 감추려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어려운 건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속일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인데요.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와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새로 만난 사람이든 말이죠.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입장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걸까? 내 말을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하고요. 그런데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나를 굽히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것을 얻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속인다 라는 표현은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속임은 거짓이나 사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나의 체면을, 나의 고집을 속이는 겁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어떤 관계든 오래 이어지다 보면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맞는데 상대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 그 순간,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인데도 상대방이 상처받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거나. 그런데요, 정약용 선생은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내가 달라지는 것. 하지만 그 달라짐이 굴복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분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철저했고 나이와 지위에 따른 이해도 엄격했죠. 그런데 선생은 유배지에서 평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평생 몸에 배어있던 양반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진 유배지에서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서재에서 생활하셨는데 그곳 주변에는 가난한 농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농사일로 다친 손을 치료해 달라는 것이었죠. 당시 양반이 천민의 상처를 직접 만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분의 벽이 그만큼 높았으니까요. 그런데 선생은 주저없이 그 농부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약초를 찧어 바르고 천으로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죠.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선생은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차 선생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먼저 선생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었고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선생이 책을 쓸 때 필요한 자료들을 기꺼이 제공했죠. 만약 선생이 양반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양반인데 어찌 천민과 어울릴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면요. 아마도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외롭고 고독하게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도 남기지 못했겠죠. 선생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라는 것을 속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그리고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였던 거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선택의 순간들을 자주 만납니다. 며느리가 해온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손주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이웃과 의견이 다를 때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먼저 배웠는데, 내가 옳은데라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요.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가라는 자존심을 잠시 속이고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요.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태도가 바뀝니다. 방어적이던 자세가 누그러지고 경계하던 눈빛이 부드러워지죠. 마치 꽉 잠겨있던 문이 살며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자신을 낮추고 백성을 높여야 한다고요. 여기서 낮춘다는 것이 바로 자존심을 속이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겸손해야 백성들이 믿고 따른다는 거죠. 이 원리는 비단 관리와 백성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고부관계, 친구 사이 모든 관계에서 통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내가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인정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먼저 낮아지는 것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사사건건 부딪혔다고 합니다. 음식 솜씨, 집안 정리, 아이 교육 모든 것에서 의견이 달랐죠. 할머니는 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제 겨우 결혼한 애가 뭘 안다고. 그 생각이 틀린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할머니가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겪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계속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말로, 표정으로, 태도로. 그러면 며느리도 버티게 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평민들과 어울렸다는 이야기를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라는 자존심, 연륜의 자부심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고집했구나. 요즘은 또 요즘 방식이 있는데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배우고 싶구나. 처음에 며느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사실 저도 어머니 경험을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제 방식만 주장했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먼저 자존심을 속이니까 며느리도 마음을 열게 된 거죠. 이제는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관계가 되었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앞세우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내 시절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아니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이 먼저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네, 내가 몰랐던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른이 원하는 것들, 걱정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많아지죠. 그런데 그것을 앞세우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멀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멀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결국 내 시절에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게 아니야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이 먼저 그래, 그런 방법도 있겠네, 내가 몰랐던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어른이 원하는 것들, 걱정했던 것들에 대한 답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세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생각이 가치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확인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자존심을 세울수록 그 인정은 더 멀어집니다. 강하게 나설수록 상대방이 뒤로 물러나고 내 말이 맞다고 강조할수록 상대방은 내 말에 귀를 닫습니다. 반면에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면 상대방도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묘한 법칙입니다. 주면 받고 내려놓으면 얻게 됩니다. 강하게 쥐면 오히려 빠져나가고 손을 펴면 무언가가 담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라는 건가요? 내가 참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견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의견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과 내가 강요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강요하면 반발이 옵니다. 스스로 깨닫게 하면 그것이 상대방의 것이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면 이런 지혜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 그 책들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쓴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관찰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배우면서 쓴 것들이었죠. 경세유표라는 책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담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면서 선생은 가난한 농부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양반들은 모르는 백성들의 실제 삶이 어떤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만약 선생이 나는 양반이고 학자인데 천민들에게 무엇을 배우겠는가라고 생각했다면 그 위대한 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책이 땅 위에 뿌리를 두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었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자존심을 속이는 힘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8가지를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말이 적으면 깊이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을 때 말이 많아집니다. 내 말이 맞다. 내 경험으로는 예전에는 같은 말들을 반복하죠. 하지만 그럴 때 잠깐 멈추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세요. 정말로 귀 기울여 듣는 겁니다. 반박할 거리를 찾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하려고 듣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정말로 듣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내가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반박 준비가 되어 있죠. 그것을 멈추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을 받아들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내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나에게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런 면에서는 내가 생각 못했구나.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이런 말들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어려워지죠.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이제 막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왠지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가 관계를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와 갈등이 있었답니다. 손자가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만 한다고 야단을 쳤는데 손자는 할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몰라라고 반발했죠. 할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요즘 세상을 모르는 건 아닐까.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내 세상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내가 하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겠니? 손자는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신이 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영상을 만들고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협업하는 것들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자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손자는 오히려 공부에 대한 조언을 할아버지에게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세 번째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니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니?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의견은 어때? 같은 식으로요. 왜라는 말은 듣는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하죠. 하지만 어떤 점이 좋니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대화가 열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아들의 생각을 존중하셨죠. 명령조가 아니라 대화의 형식으로 가르침을 전한 겁니다. 선생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들은 지금도 전해지는데 읽어보면 참 따뜻합니다. 조선시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요. 어렵게 살고 있을 아들을 걱정하면서도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 생각을 나누는 그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존심을 속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뭘 고마워해야 하나, 내가 해준 게 더 많은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고맙다. 내 덕분이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내가 먼저 상대를 인정하면 상대도 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 수고했다 한마디, 손주가 심부름을 해왔을 때 고맙다 한마디. 이것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말 한마디가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다섯 번째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려워집니다. 내가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라는 생각 때문이죠. 실수를 인정하면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요. 정약용 선생도 유배 생활 초기에는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다. 농사일을 몰라서, 물고기 잡는 법을 몰라서 실수하셨죠. 그런데 선생은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배우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하면서요. 그 모습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 분은 양반이지만 우리에게 배우려 한다. 그 마음 하나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외로움이 아닌 배움의 시간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이 있어야 실수를 인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자존심을 고집합니다. 흔들릴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인정해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역지사지, 즉 처지를 바꿔 생각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까? 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며느리가 집안일을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만 했을까요? 나도 내 방식대로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우리 방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답답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지금 며느리의 마음이 이해됩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순종적이었을까요? 부모님 말씀을 다 따랐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나도 내 주장이 있었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역지사지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집니다. 7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시 답을 요구하지 않고 즉시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기간 동안 끊임없이 기다리셨습니다. 언젠가는 이 학문이 세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언젠가는 나라가 이 생각을 받아들일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 기다림이 500권의 책을 만들어 낸 힘이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며칠, 몇 주, 때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바뀌지라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 날 꽃이 피는 건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싹이 트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면 변화가 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니까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자체가 관계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8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어렵습니다. 대신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내일은 고맙다 한마디 하기. 모레는 미안하다 말하기. 이런 식으로요. 정약용 선생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배 초기에는 양반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하나씩 배우고 실천하시면서 변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여서 위대한 학자, 위대한 인격자가 되신 겁니다.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작은 실천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존심을 속인다고 해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고 자존감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정약용 선생은 자존심은 낮췄지만 자존감은 높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천민들과 어울렸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가치를 낮춰 본 적은 없으셨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더 깊이 성장하셨습니다. 선생이 낮은 자세로 마을 사람들을 대한 건 자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낮은 자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배운다고 해서 내가 무능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모습이 더 멋있고 더 존경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체면 내려놓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게 된 거야. 젊었을 때는 남의 시선, 남의 평가가 중요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고 하시죠. 그게 나이가 주는 지혜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사실 별것 아닌지. 자존심은 젊었을 때 필요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위치를 만들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지킬 것보다 나눌 것이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아서 몇 년째 연락 안 하는 친구, 내가 먼저 사과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관계가 멀어진 가족, 내 방식을 고집하다가 마음이 멀어진 며느리나 사위들. 정약용 선생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귀해집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혼자 외롭게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몇 년 전에 틀어진 관계, 아직도 먼저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나요? 그 그리움이 바로 답입니다. 그 그리움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나신 후에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찾아왔고 선생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 선생이 나는 18년 동안 500권이 넘는 책을 쓴 대학자다라고 자랑하며 높은 자세를 취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이 경계하고 멀리했을 겁니다. 가까이 가기에 너무 높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선뜻 다가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선생은 여전히 배우는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뽐내지 않기 때문에 더 빛납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먼저 낮아지는 것이 약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먼저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니까요. 마음이 통하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관계를 잃는 것보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관계를 얻는 게 훨씬 더 큰 승리니까요. 그것을 알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자식이 실수하면 대신 사과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관계입니다. 자존심 같은 건 중요하지 않죠. 상대방의 행복,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이가 어리광을 부려도 받아주고, 아이가 틀려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아이가 화를 내도 기다려줍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하면 자존심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됩니다.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명예,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함께 웃을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존심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기 싫어서 몇 년째 연락 안 하는 친구, 내가 사과하기 싫어서 관계가 멀어진 가족, 내 방식을 고집하다가 마음이 멀어진 며느리나 사위들. 그 관계들이 없어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자존심만 남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라는 건 혼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존심은 그냥 고집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또 다른 가르침 중에 일표이서 비하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가지 하나와 책 2권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죠.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진솔해집니다. 가식이 없어지고 진심이 통하게 되죠. 많이 가진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긴장됩니다. 내가 부족해 보일 것 같아서요.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있으면 편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려놓은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합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 편안함이 사람을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존심을 속이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연습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죠. 정약용 선생도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누구에게 먼저 다가갈까? 오늘은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을까 생각해 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삶을, 내 관계를, 내 행복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정약용 선생은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자존심, 어제의 고집, 어제의 체면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라는 거죠. 매일 새롭게 시작하고, 매일 다시 배우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제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줬다면 오늘은 먼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이 너무 많았다면 오늘은 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제 고집을 부렸다면 오늘은 상대방의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쓴 글 중에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상대에게 닿는다고요. 때로는 늦을 수 있지만 진심은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선생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선생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진심을 다해 살면 언젠가는 그 진심이 빛을 발한다는 것을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했는데 상대방이 여전히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조금 늦게 닿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닿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달라지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을 보는 눈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연락하면 되지, 언젠가는 화해하겠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짧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거니까요. 젊은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든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기다리는 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으면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지키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오늘 이 순간의 일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잘 가꾸면 자라고, 방치하면 시들고, 상처를 주면 흉터가 남습니다. 하지만 식물처럼 흉터가 있어도 다시 새순이 돋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물을 줘야 합니다. 그 물이 바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방식과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게 얼마나 가벼운지,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벗었을 때 얼마나 편안한지. 갑옷은 전쟁터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에서는,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는 갑옷이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으면 안아줄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따뜻한 눈빛도 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놓고 그냥 나로 있는 것. 그게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서먹해진 가족, 마음이 멀어진 사람. 그냥 안부 한마디가 전부여도 됩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미안하다 또는 고맙다 말해보세요. 마음속에만 있던 그 말을 꺼내보세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로 들어보세요. 반박하려 하지 않고,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들어보세요.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잠시 내려놓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느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를요. 그게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자존심을 속이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 먼저 사과하고 싶었던 사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 그 마음이 들었다면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을 실천해 보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